성군 세종. 당신의 상사라면 최악인 이유.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부동의 1위. 만원 지폐 속 인자한 미소의 주인공. 우리말을 만들어주신 영원한 성군 세종대왕입니다. 우리는 그를 완벽한 위인으로 기억합니다. 백성밖에 모르는 바보, 인자한 할아버지 같은 이미지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이 위대한 성군이 여러분의 직속 상사라면 어떨까요? 매일 새벽 4시 출근 강요. 주 7일 근무는 기본, 월화수목금금금. 아파서 오늘 연차 좀. 라고 하면 그래? 그럼 집에서 이 책 다 읽고 독후감 써와라며 일거리를 싸주는 상사. 정년퇴직하겠다고 사표를 내면 죽을 때까지 내 옆에서 일하라며 반려하는 지독한 상사. 네, 이게 바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성군 세종의 진짜 얼굴입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업적 뒤에 가려진 인간 세종의 처절한 그림자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전성기, 그 뒤편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갈려나갔던 조선 엘리트 관료들의 노비 생활, 그리고 성군이라는 무거운 왕관을 쓰기 위해 포기해야 했던 한 인간의 건강과 행복, 처참할 정도로 무너져 내렸던 가정사까지.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세요.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광화문 광장의 동상이 조금 다르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자, 조선시대 공무원들의 출근길로 가봅시다. 보통 조선의 왕들은 아침 조회를 상참으로 간단히 하거나 가끔 컨디션 안 좋으면 빼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워커홀릭 세종대왕님 사전에 결근이란 없습니다. 세종의 하루는 보통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시작됩니다. 기상과 동시에 옷을 갈아입고 바로 업무 모드 온. 새벽 5시쯤이면 이미 주요 대신들을 불러 모아 정식 조참을 엽니다. 현대로 치면 새벽 4시에 전 직원 비상임원회의가 매일 열리는 겁니다. 이 살인적인 스케줄의 최대 피해자, 바로 최장수 영의정 황희 정승입니다. 우리는 황희를 청백리의 상징, 인자한 명제상으로 알지만 조선 왕조실록 속 황희는 그야말로 퇴사무새였습니다. 전하, 신의 나이 이제 80이 넘었습니다. 귀도 잘 안 들리고 허리도 아프고 제발 사직하게 해주옵소서. 황희가 사직서를 낼 때마다 세종의 답변은 한결같았습니다. 경의 충심은 잘 알겠으나 아직 기력이 정정하니 더 일하시오. 아, 허리가 아프오? 그럼 지팡이 짚고 출근하시오. 나중에는 아예 가마를 타고 대전 앞까지 들어와도 좋다는 파격적인 특혜까지 줍니다. 이게 노인 공경일까요? 아닙니다. 너는 걸을 힘이 없어도 머리는 돌아가니 죽을 때까지 내 옆에서 일해라라는 무시무시한 명령이었죠. 결국 황희는 90세가 다 되어서야, 정말 오늘 내일하는 상태가 되어서야 겨우 은퇴를 허락받습니다. 은퇴 후 4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으니 말 그대로 뼈골까지 빼먹힌 셈입니다. 또 한 명의 레전드 피해자, 조말생을 아십니까? 이 사람은 뇌물을 엄청나게 받아먹은 비리 공무원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뉴스 일면에 날 대형 부패 스캔들의 주인공이죠. 당연히 유배를 갔는데 세종이 그를 다시 부릅니다. 왜? 일을 너무 잘하니까요. 신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전하, 비리 전과자를 요직에 복귀시키는 건 아니되옵니다. 이때 세종이 기가 막힌 논리를 댑니다. 그래, 죄를 지었으니 일을 시켜서 죗값을 치르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건 뭐 형벌이 무기징역이 아니라 무기야근형인 셈입니다. 조말생은 죽는 날까지 세종의 노예가 되어 경무에 시달리며 죗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세종은 인재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네, 사랑해서 절대 놓아주지 않았죠. 그의 밑에서 일한다는 건 내 인생을 국가에 갈아 넣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백성을 위해서라면 신하들은 좀 고생해도 된다. 이게 세종의 확고한 경영 철학이었으니까요. 세종의 싱크탱크이자 자랑, 집현전. 당대 네로라 하는 천재들만 모아놓은 최고의 연구기관입니다.
겉보기엔 명예롭고 화려해 보이죠? 하지만 실상은 고급 인력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세종은 이 아끼는 인재들에게 아주 특별한 휴가 제도를 선물합니다. 바로 사가독서. 경들의 노고가 많으니 집이나 절에 가서 편히 쉬면서 책을 읽어오라. 들리시나요? 쉬면서와 책을 읽어오라가 한 문장에 있습니다. 이게 휴가입니까? 출장입니까? 말이 독서 휴가지 사실상 엄청난 양의 연구 과제를 싸들고 가는 재택근무 명령이었습니다. 돌아오면 뭘 해야 할까요? 당연히 세종 앞에서 심층 브리핑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상사가 보통 상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종은 조선 역사상 가장 책을 많이 읽은 그야말로 활자 중독 왕이었습니다. 어설프게 보고서를 써갔다가는 그 자리에서 영혼까지 털립니다. 자네, 그 책 35페이지 두 번째 문단 주석을 보면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지 않던가? 왜 그건 빠뜨렸나? 천재들이 모인 집현전 학자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의 기억력과 이해력. 이런 CEO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오죽했겠습니까? 우리에게 유명한 훈훈한 미담, 신숙주와 골룡포 이야기 아시죠? 숙직을 서던 신숙주가 책을 읽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깨어보니 임금의 용포가 덮여 있었다는 감동 실화. 이걸 직장인 버전으로 재해석해 볼까요? 새벽 3시까지 사무실에서 야근하다 잠깐 졸았는데 눈 떠보니 회장님이 다녀가셨고 내 어깨에 회장님 명품 재킷이 걸려있다. 이건 감동이 아니라 공포입니다. 등골이 오싹했을 겁니다. 내가 너 지켜보고 있다. 자지 말고 일해라. 신숙주는 아마 그날 식은땀을 흘리며 다시 책을 폈을지도 모릅니다. 세종의 은혜는 때론 신하들에게 가장 무서운 압박이었습니다. 자, 남들은 이렇게 혹독하게 굴렸는데 정작 본인은 건강했을까요? 전혀요. 세종은 재위 기간 내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그의 지독한 육식 사랑과 운동 부족이었습니다. 태종실록에 보면 아버지 태종이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주상은 고기가 아니면 밥을 못 먹으니 내가 죽어서 상중이라도 고기는 꼭 먹게 하라. 얼마나 고기를 좋아했으면 아버지가 죽으면서 아들 고기 반찬 걱정을 했을까요? 실제로 세종은 식사 때 고기 반찬이 없으면 수저를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면 운동은 끔찍하게 싫어했습니다. 사냥이나 무예 연습 같은 건 질색이었고 하루 종일 방에 앉아 책만 읽었죠. 비만이 오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 결과 찾아온 치명적인 직업병, 소갈증. 바로 현대의 당뇨병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세종은 하루에 물을 한 동이 넘게 마실 정도로 심한 갈증에 시달렸습니다. 당뇨만 있었을까요? 종기가 온몸에 나서 앉아있기도 힘들었고 풍질까지 겹쳐 말년에는 거의 누워서 지내야 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합병증으로 인한 안질이었습니다. 세종 23년의 기록을 보면 왕이 직접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내 두 눈이 흐릿하고 깔깔하며 아파서 어두운 곳에서는 지팡이가 없으면 걷기가 힘들다. 거의 실명에 가까운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하던 시기가 바로 이 눈병이 최악으로 치달았던 시기와 정확히 겹칩니다.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눈을 비벼가며 신하들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해가며 그 복잡한 문자 체계를 연구한 겁니다. 자신의 두 눈을 백성들의 밝은 눈과 맞바꾼 셈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그의 도끼, 아니 광기 어린 애민 정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밖에서는 완벽한 성분이었지만 집안에서는 속이 문드러지는 아버지였습니다. 세종의 가장 큰 아픈 손가락, 바로 장남 문종의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세종은 며느리를 2명이나 자기 손으로 쫓아내야 했던 비운의 시아버지입니다. 첫 번째 며느리 휘빈 김씨. 남편 문종이 공부벌레라 자신에게 관심을 안 주자 잘못된 길로 빠집니다. 민간의 주술, 즉 흑마법에 손을 댄 거죠. 남편이 좋아하는 여자의 신발 앞골을 잘라 태워 가루를 술에 타먹이면 사랑을 되찾을 수 있다는 둥.
뱀이 교미할 때 흘린 정액을 수건에 묻혀 차고 다닌다는 둥. 궁궐 안에서 이런 엽기적인 짓을 벌이다 딱 걸립니다. 세종은 대노했고 결국 그녀를 패출시킵니다. 상처를 딛고 신중하게 고른 두 번째 며느리 순빈봉씨. 이번엔 좀 괜찮나 싶었는데 역대급 스캔들이 터집니다. 조선 왕실 유일의 레즈비언 스캔들입니다. 역시나 문종에게 사랑받지 못한 봉씨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술을 가까이 했고 급기야 자신의 여종인 소쌍과 동침하며 사랑을 나눕니다. 이 소문이 궁궐 담장을 넘어 세종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성리학의 나라 조선에서 그것도 차기 왕비가 동성애라니요. 세종은 이 충격적인 사건을 직접 신문해야 했습니다. 실록에는 세종이 며느리의 동성애 행각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한탄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시아버지로서 며느리의 은밀한 성생활까지 파헤쳐야 했던 그 참담한 심정 상상이 가시나요? 결국 두 번째 며느리까지 쫓아낸 세종.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었지만 자식의 이불 속 문제만큼은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그저 무력하고 고뇌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우리는 훈민정음이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하호 만든 것으로 알지만 최근 학계의 정설은 다릅니다. 훈민정음은 세종의 극비 단독 프로젝트에 가까웠습니다. 왜 비밀리에 했을까요? 반대가 불 보듯 뻔했으니까요. 당시 양반 기득권층에게 한자는 곧 권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개나 소나 다 읽고 쓸 수 있는 쉬운 글자를 만든다? 그건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으라는 소리였죠. 가장 믿었던 최측근, 집현전의 수장 최만리조차 격렬하게 반대 상소를 올립니다. 전하, 어찌하여 오랑캐나 쓰는 문자를 새로 만들려 하십니까? 이는 중국을 섬기는 사대주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세종은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신하들은 등을 돌렸고 몸은 종합병동이었고 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고독한 싸움 속에서 그는 자식들과 믿을 수 있는 소수의 인원만을 데리고 비밀 결사대처럼 한글을 완성해냅니다. 훈민정음 반포는 단순한 문화적 업적이 아닙니다. 늙고 병든 왕이 자신의 남은 모든 생명을 걸고 기득권 세력 전체와 맞서 싸운 위대하고도 위험한 정치적 도박이었습니다.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 어리석은 백성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것을 가엾게 여긴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세종의 재위 32년, 그 찬란했던 시기 동안 조선은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인간 이도의 삶은 행복했을까요? 그는 왕이 아니었다면 누렸을 평범한 행복을 모두 포기해야 했습니다. 죽기 전 그가 마지막으로 의지했던 건 유교가 아닌 불교였습니다. 궁궐 안에 몰래 내불당을 짓고 독경 소리를 들으며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 했죠. 천하의 성군도 죽음 앞에서는 그저 나약하고 외로운 한 인간이었던 겁니다. 역사는 그를 대왕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를 가장 치열하게 살다간 지독한 일벌레, 그리고 백성을 사랑한 죄로 스스로를 불태워야 했던 고단한 가장으로 기억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이 자막을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건 600년 전 어느 깜깜한 밤, 아픈 눈을 비비며 홀로 깨어 있었던 한 남자의 피땀 어린 야근 덕분이니까요.